꽉 막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정치,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실용행정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행정이 정치를 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위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담고 있는 한 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비토크라시입니다. 비토크라시. 이게 뭐냐면요. 슬라이드에 설명된 것처럼 상대방이 내놓은 정책이면 그게 아무리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더라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서로 발목만 잡다가 결국엔 국가 전체가 멈춰버리는 말 그대로 거부 정치가 만들어낸 마비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토크라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는지 그 문제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심각합니다. 정치는 서로를 향한 비난만 오가는 전쟁터가 되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 즉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하죠. 당장의 정치적 이득만 따지다 보니까 국가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건 세울 수가 없고요. 결국엔 이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의 해법이 제시됩니다. 바로 행정의 역할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건데요. 여기서 실용적인 해법의 가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제시된 실용행정, 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이념이니 진영이니 하는 싸움에서 벗어나서 오직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겠다. 이런 약속인 거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기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실용행정은 크게 세 가지의 핵심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그리고 실용과 성과인데요. 한마디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정부가 실제 우리 삶을 바꾸는 성과를 내겠다.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한 정치 위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변인 셈이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와, 정말 이상적인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행정의 힘을 키우는 것, 과연 그게 진짜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아주 위험한 유산, 그 잠재된 위험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 정부 주도로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이걸 발전국가라고 부르는데 그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일부 고위 관료들처럼요, 효율과 질서라는 이름 아래 민주적인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그런 위험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 관료주의, 즉 테크노크래시의 함정입니다. 전문가와 기술 관료들이 이게 정답이야 하고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그저 효율성을 해치는 자붕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만 낼 수 있다면 민주적인 절차 같은 건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가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왼쪽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실용행정이고 오른쪽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기술 관료주의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통합하려 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그 목소리를 잡음이라며 무시해버리죠. 한순간에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겁니다. 자, 우리는 실용행정의 밝은 가능성과 어두운 위험을 모두 확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술관료주의라는 함정은 피하면서 그 장점만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제 행정의 재창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정이 일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 열쇠는 딱 세 가지에 있습니다. 언제 소통을 시작하는지, 어떤 언어로 소통하는지, 그리고 행정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이 시점, 언어, 역할,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겁니다. 첫째, 소통의 시점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나서 형식적으로 자, 의견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정책의 가장 초기 단계, 정말 백지 상태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만 키우는 답정너식 행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소통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나 감정적인 구호 말고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바마 정부의 열린 정부를 설계했던 베스 노백의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그 공통의 언어는 바로 데이터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데이터는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된 데이터를 함께 보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멈추고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요하는 중재자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측이 서로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창조적인 대안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 협력의 촉진자, 즉 퍼실리테이터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변화들이 어느 특정 정부의 의지만으로 끝나선 안 되겠죠.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시스템으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법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갈등관리 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제도적인 엔진이 될 겁니다.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해서 투명한 소통의 기반을 만들고 조정기구에 힘을 실어주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행정은 정치를 구원하고 갈등을 넘어 협력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언제든 통제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에 그저 안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감시하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